사람 일이라는 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나이 올해로 55. 살 만큼 살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뭐 크게 바뀔 것도 없다. 평생 이렇게 살다 죽겠다 싶었는데 늦은 나이에 이렇게 인생 역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남들은 원수만도 못한 사이로 지낸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말이죠. 원래 저는 강원도에서 한밭집을 하는 어머니와 막리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비록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공부를 곧잘 해서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법고시라는 게 책값이며 학원비며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부모님이 버는 돈 대부분은 오빠가 먹고 입고 공부하는 데 쓰였습니다. 엄마 혼자 가게 일하기엔 힘에 부치는데 사람 쓸 돈도 없어서 결국 제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도와야 했죠. 밑으로 6살 터울인 남동생이 한 명 있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 어디 가서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매일같이 가게 나가서 손님 상대하랴 동생 돌보랴 꽃다운 시절을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빠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날, 전 제 인생이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오빠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되고 남동생은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 연애도 하는데 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저를 희생하면서 살았는데도 부모님은 우리 큰아들 우리 막둥이 하면서 오빠와 남동생밖에 모르셨습니다. 뒤늦게 서럽고 억울해졌어요. 저도 대학까진 아니더라도 검정고시 정도는 치르고 싶었어요. 중졸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컴플렉스였거든요. 컴퓨터 자격증 같은 거라도 따서 작은 회사라도 좋으니 사무직으로 취직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큰맘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검정고시 치고 싶어.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고.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검정고시야? 기집애가 공부 배워서 어디다 써먹는다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가게에 돕다가 괜찮은 남자 있으면 시집이나 가. 막내도 대학까지 보내줬잖아. 걘 남자잖아.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려면 그래도 가방끈은 길어야지. 그럼 나는? 아,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어. 자식 새끼 둘 대학까지 보내는데도 기둥 뿌리를 뽑았는데. 너 이러면 엄마 정말 속상해. 돈이 있으면 엄마가 이러겠어? 다 그놈의 돈이 문제지. 하며 오시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장 알바 같은 거라도 해서 돈을 모아 학원을 다니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려면 가게 일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당장 집안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없으면 엄마는 사람 쓰는 돈이 아깝다며 그 굳은 가게 일을 혼자 다 하실 게 뻔했지요. 그래, 대학은 나중에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 가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검정고시도 취업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전 자식도 아니었나 봐요. 그 이듬해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5천만 원을 주시면서 집 살 때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땐 돈이 어딨냐고 야단치시더니 말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엄마에게 울면서 따졌죠. 엄마,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땐 돈 없다고 했잖아. 오빠 결혼한다고 준 5천만 원은 대체 뭐야? 그건 네 오빠 결혼 자금으로 따로 모아둔 거라. 그럼 난 자식도 아냐?
가게에서 맨날 뼈가 빠져라 일하는 건 나인데 언제 제대로 월급이라도, 아니, 고생했다고 말로라도 챙겨준 적이 있어? 그저 맨날 오빠, 오빠, 오빠. 너희 오빠는 우리 집 기둥이나 다름없는데 너하고 같아? 오빠는 장남이라서 중요하고 막내는 막내라서 챙겨주고 맨날 나만 찬밥 신세지. 난 오늘부로 엄마 아빠 딸 아니야. 나 찾지 마. 더는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 하나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서 직장 구해 살 테니 찾지 말라는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기고 말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월세살이 할 돈도 없어 여간밤에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악자같이 공부해 검정고시를 합격했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더군요. 나이가 엄청 어린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력서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마냥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그때 알바하던 식당 사장님이 절 좋게 봐주셔서 친척이 큰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 회사 격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사업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계약직인 저와 달리 정직원이었고 회사에서도 신임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비품 관리도 같이 하다 보니 남편과도 종종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마다 참 꼼꼼하신 것 같다. 늘 미리미리 비품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저를 칭찬해주곤 했네요. 처음엔 그냥 신입 직원에게 격려차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오더니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도 일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커피숍에서 남편은 제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좋은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본 저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결국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하룻밤 실수로 아이가 들어서면서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던 터라 몰랐는데 이 남자 부산에서 꽤 유명한 지역 유지의 아들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알아주는 알짜배기 땅을 가진 부자라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이 먼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이 서울 올라가서 일하는 걸 엄청 반대해서 맨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부자간에 연을 끊는 것처럼 하고 상경했는데 남편도 시아버지도 워낙 고집이 세심줄 같아서 서로 연락 한 번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 부모님과 연락을 완전히 끊지는 못해 가끔 전화도 드리고 필요하다 하시면 돈도 조금이나마 붙여드리곤 했거든요. 제가 바보 같다고 욕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이라는 게 천연이라는데 그렇게 단칼에 베어지나요? 남편도 어머니랑은 종종 연락하며 지냈던가 봐요. 하지만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는 용돈도 마다한 채 금전적인 지원은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 서울까지 와서도 아버지 힘으로 먹고 산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았대요. 고향에서 지긋지긋하게 들은 말이라면서요. 그래서 전 남편 집이 그렇게 잘 사는지 까맣게 몰랐어요. 남편은 작은 원룸에서 살았고 옷은 저보다 더 없었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근사한 레스토랑은커녕 돈가스나 썰 수 있으면 다행이었죠. 그런 남편이 부산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아들이었을 줄이야.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실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과 결혼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부모님과의 사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였지만 저라도 중간에서 잘해서 시부모님에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은 시부모님을 만난 자리에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절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어요. 애가 들어섰으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지만 고졸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의 딸인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뜸 네가 애 생겨서 우리 아들 발목 잡은 애냐? 물으셨으니 말 다 했지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풀고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저희 시아버님을 너무 몰랐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아버님은 딸이라는 걸 알자마자 막 몸을 풀던 저를 보며 쯧쯧 혀를 차셨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안겨줘도 모자랄 판에 가시나라니. 어쩜 저리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나. 하고는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한번 흘겨본 뒤 그대로 내려가 버리셨죠. 남편도 내색은 안 하지만 딸이라서 실망하는 눈치였고요. 저는 그 다음에 바로 둘째를 가졌고 꼭 아들이길 바랬지만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둘째 역시 또 딸이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세상 쓸모없는 것을 보듯 내려다보던 시아버님의 그 눈길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옆에서 눈치를 보던 아주버님이 아버지, 그래도 한번 안아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며 시아버지 품에 둘째를 안겨줬어요. 얼떨떨해 아기를 낳는 시아버님은 일 없다 하며 아이를 그대로 침대 위로 던지듯 내려놓으셨죠. 행여나 아기가 다쳤을까 싶어 깜짝 놀라 안아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경기가 들었는지 병실이 떠나다라 계속 울었네요. 그런데도 시아버님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가시나가 무서운 줄 모르고 시끄럽게 빽빽대는 거 봐라. 하더니 그대로 또 가버리시더군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제 마음속에서 시아버님을 지워버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새끼를 던지는 모습은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시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도 미안하다 아가. 우리 못난 아들놈 때문에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못 즐겨보겠구나. 그래도 산전조리며 산후조리는 다 내가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던 분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남편 통해서 늘 좋은 걸로 구해다 주셨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영양제나 튼살 크림 같은 것도 살뜰하게 챙겨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늘 딸이라고 둘째라고 치여만 살던 제 평생에 그런 호강은 처음이었습니다. 과일, 한우, 굴비, 전보, 몸에 좋다는 귀한 음식은 원 없이 먹어본 것 같아요. 또 시어머님은 고향이 전라도라 그런지 손맛이 참 좋으셨어요. 요리를 정말 잘하셨는데 특히 직접 담은 김치와 장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한번 거기에 맛들리고 나니 시중에서 파는 김치와 장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창 입덧할 땐 냄새가 역해서 김치나 찌개류는 입에 대지도 못했지만 입덧 시기가 지나고 나니 그게 왜 그리도 잘 먹히던지요. 언젠가 남편이 그 얘기를 어머님에게 전했나 봐요.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머님한테 택배가 왔네요. 어머님 주특기이신 갓김치부터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파김치까지 또 직접 담그신 간장으로 만든 장아찌며 청국장, 고추장 같은 것도 잔뜩 보내주셨죠. 제가 연달아 딸을 낳았을 때도 시어머님만이 제 손을 꽉 잡고 아가 고생했다. 고생했어. 널 닮아 아주 예쁘구나. 하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마음 쓰지 말거라. 원래 저렇게 말을 밉게 하는 영감탱이다. 하고 시아버님도 욕해 주셨죠.
어머님은 멀리 사는 저뿐 아니라 가까이 사는 형님에게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생일상 차리라며 며느리 압박하는 시어머님이 그렇게 많다는데 오히려 형님 생일상도 차려주시고요. 괜히 자주 오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니 제사나 명절같이 큰일 치를 때 아니면 오지도 말라고 못 박으셨죠. 그렇다고 명절 때라고 저희 며느리들에게 뭘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미리 내려가서 전이라도 부치겠다고 하면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 괜히 있으면 방해만 된다. 많이도 안 할 거니 그냥 당일에 내려오거라. 이런 말들로 저희 며느리들을 생각해 주셨네요. 그러니 그 흔한 고부 갈등 한번 겪을 일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님도 가부장적이고 부풀장군인 시아버님을 온전히 다 막아주지는 못하셨습니다. 전 딸만 내리 둘 낳은 이후로 완전히 시아버님의 눈밖에 난 상태였어요. 아주버님네는 저희와 달리 딸 하나 아들 하나였는데 명절 같은 데 내려가면 대놓고 그 애들만 예뻐하셨죠. 저희 딸들에게는 따뜻한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으시네요. 똑같이 세배를 해도 자, 고추들은 10만원, 가시나들은 만원씩만 받아가라 하셨고 유치원 입학 선물, 장난감 같은 것도 전부 큰집 애들에게만 해주셨습니다. 말끝마다 가시나 하시면서 저희 애들에게는 얌전히 있으라고 윽박 지르고 큰집 애들이 우리 애들을 먼저 때려도 늘 우리 애들만 야단쳤어요. 자연스럽게 애들도 할아버지 무섭다며 시댁에 안 가려고 했죠. 저한테 그러시는 건 몰라도 제 자식에게 그러시는 건 정말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못나서 우리 애들까지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가운데서 중재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워낙 무심한 성격인지라 우리 애들도 아버지 손주인데 안 예뻐하시겠어? 표현을 못해서 그래. 경상도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하며 넘겨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댁에 내려갔다 올 때마다 남편과 다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 이혼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크게 싸운 적도 있었어요. 결국 남편과는 설과 추석 때가 아니면 저와 아이들은 시댁에 내려가지 않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창 교육에 신경 쓰고 있었던 때라 제사랍시고 학교랑 학원에 자주 빠지는 것도 걸리던 차였거든요. 시어머님과 얼굴 볼 일이 줄어든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했네요. 그런 저와 달리 형님은 참 살뜰하게도 시댁을 챙기더라고요. 형님네 친정부모님이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크게 해서 돈이 제법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저와 달리 싹싹하고 매사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셨죠. 아버님도 그 귀한 손자 낳아준 형님을 어와둥둥 예뻐하셨어요. 명절에 내려가면 저 보란듯이 대놓고 새아가 많이 먹거라 하며 고기 반찬을 죄다 앞에 놓아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시아버님의 큰며느리 사랑은 당신이 혈압으로 한번 쓰러진 뒤로 더 깊어졌습니다. 형님이 시아버님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아주버님과 협의해 시댁으로 아예 들어와 살기로 했거든요. 합가 후 형님은 더욱 살뜰하게 시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근교 드라이브도 가고요. 1년에 한 번 패키지 여행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제 친구들은 그거 유산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 너네 시댁 재산 장난 아니라며. 네 밥그릇 잘 챙겨. 라고 조언을 했지만 전 설마 했어요. 형님네 친정도 잘 사는 데다 아주버님도 그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어 벌이가 나쁘지 않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또 두 분 다 돈 욕심이 없어 보이고 순박해 보이는 분들이었죠. 오히려 돈이 아쉬운 건 저희 집이었어요. 저도 없이 커서 친정에 비빌 구석이 없는 데다가 남편 혼자 벌어 애 둘 키우자니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서울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목적으로 시아버님에게 상처받은 걸 묻은 채 가식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들에게 좋다는 보약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형편 닿는 대로 챙겨보내곤 했네요. 하지만 그게 시아버님 눈에는 더 아니고와 보였던 걸까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산 대부분을 아주버님에게 넘겼습니다. 저희에게 돌아온 건 돈이 안 되는 지방의 작은 땅떼기 하나뿐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공평하게 나눠줘야 문제가 안 생긴다며 반대하셨지만 본인 말이 곧 집안의 법이라 생각하는 독불장군 시아버님의 뜻을 꺾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 결국 시아버님은 심근경색으로 손 쓸 새도 없이 급사해 돈을 감으셨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시아버님의 재산도 전부 아주버님에게 넘어갔어요. 아주버님은 시아버님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바로 큰 세탁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늘 회사 생활 더는 못하겠다며 사업하고 싶다는 우는 소리를 하시더니 소원을 이루신 거죠. 그러더니 바로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외제차부터 한 대 뽑으시더군요. 형님도 가방이며 코트가 명품으로 싹 바뀌었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는 뻔했어요. 배가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내 몫이 아니었던 거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땅 하나 물려받았으면 됐어. 형네가 우리보다 더 부모님에게 잘한 건 사실이잖아. 괜한 재산 싸움으로 형제끼리 연 끊고 사는 거 얼마나 추잡해. 우린 그러지 말자고. 라고 이야기하곤 더는 말하지 않더군요. 전 저희가 나름 양보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네 생각은 좀 달랐나 봐요.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제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서, 내가 그동안 참다 말하는데 너무 경우 없는 거 아니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병간호 다 했고. 근데 어쩜 그렇게 입을 싹 씻고 있어? 적어도 어머님 생활비 정도는 보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형님, 그 많은 아버님 재산을 다 가져가셔놓고 동선에도 땅 받았잖아. 뭐 우리만 받았어? 우리가 받은 건 얼마 되지도 않아. 매달 들어가는 어머님 생활비며 용돈이며 빼면 남는 것도 없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 집, 땅만 처분해도 조카들까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계속 돈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결국 없는 살림에 쪼개고 다달이 50만 원씩 붙여드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님 생활비라는데 어떻게 안 드리겠나요. 또 어쨌든 아주버님네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전 그쯤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보려고 동네 마트 캐셔 일을 시작했던 터라 더욱더 시어머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었거든요. 가끔 안부 전화나 드리는 게 고작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화를 받는 시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봐도 이 일은 무슨 일? 잘 지내니 걱정 말거라 하셨지만 그 강건하시던 분이 목소리에 매가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님에게 전화해서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어요? 하고 물어봐도 어머님이 아프긴 어디가 아파. 놓친네 너무 건강해서 탈이고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애들이 1박 2일 현장학습을 간 사이 일을 쉬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요량으로요. 연락해봤자 오지 말라는 소리만 하실 테니 몰래 찾아갔죠. 띵동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전 당연히 형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글쎄 팔순 다 돼가는 어머님이 양쪽 팔에 고무장갑을 낀 채 화장실 청소소를 들고 나오시더군요. 놀란 저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한참 입을 못 여시다가 아니 그게 가만히 집에만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말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화장실 청소를 왜 하세요? 그러다 허리라도 다치시면 어쩌시려고요? 형님은요? 잠깐 일 있다고 나갔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어머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가정부로 부려먹고 있던 거였어요. 빨래며 청소 같은 집안일은 물론 큰집 손주들 돌보는 것까지 전부 시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학교 돌아온 애들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부터 찾으니 말 다 했지요. 게다가 어머님은 걸레로도 안 쓸 것 같은 너덜너덜해진 낡은 옷을 입고 머리도 염색한 지 한참 되셨는지 하얀 백발이셨어요. 늘 단정하고 고와했던 제가 아는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나쁜 촉이 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보내드리는 생활비는 잘 쓰고 계세요? 무슨 생활비? 여기서 다 먹고 자고 하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역시나 어머님은 저희가 다달이 보내드리는 50만 원의 존재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형님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런 제게 아주 뻔뻔하게 대꾸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어머님을 더 따르는 걸 어떻게 해? 또 요리도 청소도 다 어머님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건데 말려도 안 들으신다고. 그럼 제가 보내드리는 생활비는요? 어머님은 아예 모르고 계시던데요? 하지만 형님은 그것도 다달이 들어가는 어머님 병원비가 얼마인 줄이나 아냐며 어머님에게 드리기도 전에 병원비로 다 쓰인다며 툴툴대더군요. 요즘 아주버님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어머님한테 나가는 돈만 몇백이라 너무 부담된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는 형님네 집은 가전이며 가구를 다 새 걸로 바꿔서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형님이 입고 있는 옷도 들고 있는 가방도 전부 다 값비싼 명품이었고요. 하지만 더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 가운데서 안절부절 못하시며 형님 눈치를 보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분명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시어머님을 구박한 게 분명했어요. 형님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짝이었네요. 그렇게 눈에 안 차면 동선애가 모시든가. 동선은 모실 생각도 없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형님의 모습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겠다고 대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님도 알았을 거예요. 저희가 절대 어머님을 모실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때 저희는 네 식구 살기도 좁은 방 2칸짜리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일을 하니 도저히 시어머님을 모실 형편이 안 되었죠. 전 일단 남편과 상의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마음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형님. 그래도 어머님께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그게 정말이야? 하고 화를 냈고 아주버님까지 만나고 왔지만 별 소득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설득을 당해서 온 건지 제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원래 집안일은 형수님이 다 하는데 그날 형수님이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어머님이 멋대로 하신 거라네. 라고 말하더군요. 내가 봤을 땐 어머님이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았어. 형님도 그렇게 말했고. 아, 형이 아니래잖아. 어머니도 아니라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일인데 제가 더 무슨 말을 하나요? 하지만 어머님이 큰 집에서 식모처럼 부려주고 있다는 건 결국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동서,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더는 힘들 것 같아. 이제 그만 동서네가 어머님을 모시는 게 도리 아니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아, 몰라. 난 할 만큼 했어. 더는 못 모셔. 형님은 막무가내로 말을 하곤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 했더니 어머님이 손목을 다치셨더라고요. 더는 집안일을 시킬 수 없게 되니까 저희 집으로 보내버리려고 한 거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거실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이참에 마음먹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와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이었죠. 아무리 같이 살자고 애원해도 어머님은 올라오길 거부하셨어요. 저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됐다. 이 나이에 서울살이는 무슨 복잡해서 싫다. 시어머님이 그렇게 강경하시니 저희도 더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어영부영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님이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불편해할까봐 먼저 전화는 잘 안 하셔도 제가 거는 전화는 늘 잘 받으셨거든요. 어쩌다 전화를 받으셔도 주변이 예전과 달리 너무 소란스럽고 말이죠. 어머님 바뀌세요?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 동네 노인정이 잠깐 나왔지. 답답해서. 아이고, 이만 끊어야겠다. 순이 할매가 찾네.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고민하다 마트가 쉬는 날 또 형님네로 대뜸 찾아갔는데 글쎄 어머님이 집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시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버린 거였죠. 저는 퇴근한 남편을 바로 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을 앉혀놓고 사자대면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재수씨. 요양원은 엄마가 먼저 가고 싶다고 한 거니까. 하고 변명하더라고요. 형님은 못마땅한 얼굴로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고만 있고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던 남편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우리랑 상의도 없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 하며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더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걸 그럼 어떡하냐 였습니다. 게다가 그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던 형님은 그동안 우리가 어머님은 계속 모셨으니까 앞으로 요양병원비는 동선애가 내는 게 맞지 않겠어? 하더군요. 남편도 그 말에는 화가 났던가 봐요. 원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모신다는 핑계로 그 많던 재산 다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아, 그래. 너희 집 형편 뻔히 아는데 다 내라고 하진 않을게. 반씩 부담하자. 아주버님의 선심 쓰듯 하는 말에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병원비 낼 필요 없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모실 거니까요.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났네요. 그런 저를 뒤따라 나온 남편에게 저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모시고 이 근처 어디 시골로 내려가서 살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형편에 어머님 데리고 서울에서 살기 힘들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여기 떠나는 거 무서워하시고. 아버님한테 받은 땅 팔고 전세금 빼면 그래도 시골에 다 같이 살 집 한 채 마련 못하겠어? 그럼 나 회사는 어떡해?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당신 기술직이잖아. 어떻게든 자리 못 구하겠어? 정 안 되면 당신은 천천히 내려와도 되고, 애들도 아직 어리잖아. 더 크기 전에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키워보고 싶어.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에 도착해 내리려는 순간 입을 열었네요. 그러자 여보, 어려운 결심해줘서 고마워. 우리 엄만들 당신이 더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다. 무슨 소리야. 난 우리 시어머님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 우리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걸?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오빠와 남동생밖에 모르는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분이었죠. 요양원 밖에 야외 벤치에 쓸쓸하게 앉아있던 시어머님을 보니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어머님을 큰 목소리로 부르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너희가 여긴 어쩐 일이니? 왜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라고 했잖아요. 아가, 울지 마라, 울지 마. 이게 뭐 울 일이라고. 시어머님은 요양원에서 건강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어요. 전 당뇨에 혈압도 높으셨죠. 저와 남편은 싫다는 어머님을 설득해 서울 집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와 떨어진 외진 곳에 집을 한 채 구했어요. 예상보다 비싼 집이었지만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보태주셔서 다행히 빚을 안 낼 수 있었네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금방 근처에 직장을 구했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살아서인지 시어머님의 건강 상태도 많이 나아지시더군요. 손목도 계속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더니 좋아지셨고 걱정했던 아이들도 다행히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매일 식탁 위로 웃음꽃이 피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돈이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놈의 돈이요. 저도 일을 그만두고 남편도 회사를 옮기면서 거리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5식구 입에 풀칠이라도 못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 안 되면 제가 서울 살 때처럼 마트 캐셔나 식당 일이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과 달리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자리 알선업체에 매일 가서 자리를 알아봤지만 이용직 외에는 괜찮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힘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가 차려 먹겠다는데도 직접 몸을 움직여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당신이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어머님의 행복이라는 걸 알기에 입맛이 없어도 늘 양껏 먹었네요. 시어머님이 담근 김치와 장은 죽은 입맛도 싹 돌게 하는 맛이라 먹다 보면 결국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시어머님은 그렇게 맛있니? 하고 흐뭇한 얼굴로 물어보시곤 했어요. 네, 어머니. 전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따라가고 싶어요. 어머니 김치랑 된장 없으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떼끼, 늙은이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인데 시어머님 딴에는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어느 날 공책 한 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은 내가 다 해줄 테니 볼 것 없고 나중에 나 죽으면 봐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 평생 내 김치랑 장은 먹을 수 있게 해주마. 공책을 펼쳐보니 시어머님이 평소 만드시던 김치와 장 담그는 법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리돼 있더라고요. 저를 위해 틈날 때마다 한자 한자 써내려 가신 거였죠. 어머니, 언제 이런 걸 다. 이제 나 없어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나 죽으면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그 말에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저를 위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위에 오빠와 밑에 남동생에 치여 살던 둘째 딸의 숙명이었죠. 그 후 생각날 때마다 시어머님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 공책을 펴서 읽어봤는데요. 불현듯 이걸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님의 김치랑 장맛은 정말 누가 먹어도 반할 맛이었거든요.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어요. 이미 이사하면서 큰돈을 썼고 남편이 직장까지 거리가 꽤 돼서 차도 한 대 뽑느라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어느 날 공과금 내야 할 게 있어서 동사무소에 갔을 때였어요. 거기 벽에 우리 농산물 특산화 지원 사업이라는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더군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서를 내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 싶은 지원자에게 사업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였죠. 그때 어떤 예감 같은 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 지역 어민들과 협력해 저가를 공급받아 어머니표 김치와 장을 상품화하는 사업 제안서를 냈고 당당하게 뽑혀 지원금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외 필요한 설비며 장소 등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도와준 덕분에 저금리로 빌릴 수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을 새가며 시어머님에게 김치와 장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공식품류 레시피도 개발했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 가게에서 일한 짬밥이 있어서 그런지 일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즐겁기만 했네요. 그리고 바로 온라인 마켓을 열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되나 싶었지만 곧 지역 카페 위주로 소문이 나면서 어머님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조금씩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감당이 안 돼서 급하게 직원들을 더 뽑고 배추 절이는 기계며 뭐며 하나씩 들여다놨죠. 어느새 저는 제 남편의 몇 배나 되는 수입을 내면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농담처럼 나 일 그만두고 당신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 라고 할 정도가 되었네요. 그래도 정말 신이 있기는 한 모양인지 시아버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형님네는 결국 몇 년 못 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 말만 듣고 차렸다는 세탁소 프랜차이즈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던가 봐요. 아주버님은 결국 가진 재산 다 말아먹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데 나이도 있고 요즘 취업난이 심해서 잘 안 되나 봅니다. 말을 전해준 친척말로는 부부싸움도 잦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저희에게 따로 연락은 없으시네요. 하지만 연락이 온다면 작게라도 도움을 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모질게 내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죄 없는 조카들이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평생 없이 살아서 돈이라면 치가 떨리는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아 배운 김치와 장으로 말이죠. 저는 유산보다 더 진귀한 보물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요. 큰 돈을 벌게 된 것도 벌게 된 거지만 무엇보다 제가 진짜 제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진짜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연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